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정청래, 장동혁 두 대표가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눴고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는 별도로 단독 회동도 했습니다. 네, 관련한 내용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오늘 회동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늦게나마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만남이 이렇게 오늘처럼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금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임 100일을 한마디로 표현드리면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증가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고 네, 이렇게 오늘의 회동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보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무래도 이제 오늘 회동은 여야의 관계가 상당히 경색된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좀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악수를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었고 오늘 그런데도 상당히 분위기는 좀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과연 두 양당 여야 대표가 악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당대표 선거 기간 중에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기회를 많이 놓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정치적인 수사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간자로서 그런 역할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도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폭넓게 얘기하고 싶다는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수용을 하면서 이번 회동이 이루어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모두 이번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이번 회동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 복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고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여러 차례 갖춰지면서 여야 대표들 간에도 다시 한번 정치가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회동 어떻게 보셨어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청래 당대표, 장동혁 당대표 모두 현재 당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 아닙니까? 그런 지도부가 자기가 선거에 나올 때는 선거에서 지지층의 어떤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강성 발언, 거친 언행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막상 당선되면서 당권을 쥐게 되면 자기가 지도부를 하는 동안 성과를 내고 싶고 또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좋은 리더십을 보여서 차기를 노리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차기란 것이 뭐 대권일 수도 있고 다음 어떤 스텝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싶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데 악수 안 한다는 거 상상하기 어렵죠. 더군다나 정청래 당대표가 사람 아니면 악수 안 하겠다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야당 대표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악수를 안 하겠습니까? 악수 안 하게 되면 당정 갈등으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뭐 악수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예정이 됐었다. 더군다나 장동혁 대표가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쑥과 마늘 얘기를 하면서 미처 100일 안 됐지만 이렇게 악수하게 되니까 기쁘다라고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잘 해줬기 때문에 오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다 그래 보입니다.
네, 이번 회동의 수확이라고 한다면 야당 대표의 제안 그리고 여당 대표 대통령의 호응으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이 성사됐습니다. 정례화해서 열지는 않고 야당 대표가 요청하면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인데 민생경제협의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세요? 일단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 간의 회동 자체 살펴보게 되면 그 내용과 형식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방금 말씀하신 민생경제 협의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 실무적인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뭐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청년 실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이 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는 내란 종식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지만 아무리 내란 세력에 대한 종식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민생 경제 이번 협의체에 대해서 아마 여야 모두가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생경제협의체의 역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도혁 대표가 이걸 먼저 제안을 하고 이제 예. 정부가 수용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야당으로서 꼭 이제 정부를 견제만 하는 것만 역할이 있는 거 아니죠. 같이 일하는 모습도 있고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역할이 있는 건데 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민생경제협의체로 먼저 구성하자 제안함으로써 포지션을 잘 하셨다 말씀드리고 또 정부 여당에서도 이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국정 운영은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잘 받아줘가지고 같이 하자라고 했다는 면에서 좋은 대화가 오고 갔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실업이라든가 물가라든가 복지 이런 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 그다음에 양당에서는 이제 원내대표가 될지 정책위 의장실이 될지 그거는 이제 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적 보복을 좀 중단하고 이 민생 협의에 대해서 서로 좀 머리를 맞대자. 그리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양보할 거 양보해달라.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돼야지 민생경제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편 장동혁 대표가 공개적으로 더 센 특검법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분위기 자체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 손도 잡고 웃음소리도 나고 화기애애했습니다만 여야의 뚜렷한 시각차도 좀 여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겠죠.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야당 대표와의 자리를 마련하는 게 720일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당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야당 대표와 3차례 회동을 가진 셈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센 특검법이라든가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의 입장을 일단은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는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여야 간의 그런 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살펴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센 특검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란 사건과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부족한 시간과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사건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지기현 재판부로 지기현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지연하고 조속히 진행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을 가지고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양보의 여지가 좀 적은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모두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핵심 쟁점을 두고서 워낙에 이견이 크고 강대강 대치를 보이기도 했었고 또 오늘 회동이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형태, 국가 기본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속도를 좀 의식하지는 않아야 된다. 지금 정청래 당대표는 추석 전까지 모든 것을 다 끝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70년 동안 이어진 검찰 어떤 조직이라든가
국가 기본 틀을 바꾸고 국민의 기본권의 변화가 오는 건데 이거를 속도로 해결할 문제인가?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번 행안부가 가지게 된 권한이 너무 집중이 많이 됩니다. 경찰도 있고요, 국수본도 있고 중수청도 있고. 권한에 집중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왜 행안부에게 권한이 집중되냐면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행안부로 옮긴다라는 게 되는데 이게 좀 모순이 되는 게 집중된 권한을 검찰에서 행안부로 옮기는 거 이것만 변화가 있는 건지 기본적으로 집중되는 권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된 권한을 어느 부처로 옮기느냐 이것만 한다고 하면 시간이 조금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안부 내에서도 즉 경찰 내에서도 똑같이 검찰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시 방편을 하는 것은 굉장히 미래의 확정적인 문제 발생을 예고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검찰의 수사 보안권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선 역할을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해서 결국은 이제 서울의 봄 아주 민주적인 운동의 큰 촉매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에도 시골에서 성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한 명만 경찰이 기소한 거를 보완 수사를 요청해서 총 7명 전원 다 이제 기소를 하게 만든 것도 있었고요. 또 부산에서는 돌려차기 사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서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완 수사 요구권이 선작용이 훨씬 많습니다. 가해자를 제대로 찾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이런 역할이 훨씬 많았었는데 단 한 건, 99건의 선작용이 있었고 단 한 건의 단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범죄자 주권 정부로 만드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속도를 급하게 빨리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시간을 좀 두고 신속하게 좀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단독 회동 요구를 이제 관철시켰기 때문에 오늘 이제 회동에서 장 대표가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면 앞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스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장동혁 이제 대표가 처음에 전당대회에서는 아주 감성 이미지를 많이 보였었고 투쟁만을 강조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당권을 잡고 인선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사무총장 이런 임명을 보면은 감성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섬세하신 분들을 많이 이제 선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좀 집중을 할 것이고 여당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견제를 충실히 하면서 묻지마식으로 야당을 무조건 지적하는 그런 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예. 오늘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참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좀 굉장히 예우를 갖추어서 이제 농담까지 섞어가면서 말씀을 잘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체면을 챙겨주면서 좀 신뢰를 챙기는 그런 성과주의적 리더십을 야당의 리더십을 좀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 연말 되면 이제 예산 또 이제 대결이 있을 건데 예산 대결까지 제가 보기에는 거리 투쟁을 일부 예측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리 투쟁 없이 원내에서 좀 협의를 통해서 서로 양보하고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예. 뭐 지금 이제 단독 회동에서 어떤 말들을 꺼냈을지 관심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또 정치 보복을 끊어낼 적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전해지고 있고요. 예. 장동혁 대표가 했던 정치 보복을 끊어낸다라는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 보복으로 수많은 수사와 기소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중에는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있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시달렸기 때문에 정치 보복에 대한 그런 수사라든가 그런 기소는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든 그런 특검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란 사건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한정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국민의힘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라든가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의 회동 결과를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당 대표라고 해서 여당 대표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 항상 싸워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원내 소수 정당의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그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그리고 여당과 함께 하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전환길 씨로 대표되는 극우 아스팔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각종 청구서가 날라오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도 뭐 공천과 관련된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결단을 내릴 그런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찬회동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론조사 결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데요. 이를 앞두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면서 56%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 상승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한 폭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중도층의 경우에는 민생과 직결되는 그러한 이재명 대통령 결단이 있는 경우에 상승을 하곤 해왔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릉에 대해서 재난지역을 선포하더라든가 아니면 임금체불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한 것이 아마 긍정적인 효과로 연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이 결과 어떻게 분석하세요? 현재는 이제 3주 연속 상승세지만 그 직전에는 또 3주 연속 또 하락세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빨간불이 켜질 정도였었죠. 40%대가 나왔었던 여론조사가 있을 정도니까 그런 걸 따지면 그 당시에는 아마 가장 이제 국민들이 좀 실망했던 부분이 이제 정치 보복이 좀 심했을 때, 즉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압수수색을 계속 때렸을 때 그때가 좀 지지율이 좀 떨어졌었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미국에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한다. 그리고 좀 이제 권력적인 외교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에서 발표한 협상 내용과 미국이 발표한 협상 내용이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또 3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단 시기가 일단 지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산재에 대해서 엄정 대응한다든가 또는 이제 임금체불 같은 경우 적극 대응한다든가 이런 민생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내면서 조금 반등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어서 정당 지지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6.2%를 나타냈습니다. 보통은 대통령 지지도 여당 지지도가 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오차 범위에 좀 근접해서 그렇게 큰 수치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당 지지도가 지난 조사에 비해서 2.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흐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죠. 네. 물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여당에 대한 지지도보다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 방향성은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마 조국 혁신당 사태가 이번 그 성비위와 관련된 그 부분이 아마 민주당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그 조국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 진보 진영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마냥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아마 잠시 이번 한 주에 그냥 국한된 일종의 이벤트성 그런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마 다음 주에 새롭게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 부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프레임에 갇혔을 뿐이다라는 것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0.1%포인트 지난주에 비해서 올랐고요. 또 이렇게 여당 지지도가 대통령 지지율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좀 인정하고 소통하는 그런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 미국 갔다 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네. 적극적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서야 겨우 정청래 당대표는 좀 소통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국민의힘을 아예 말살시키겠다, 정당 해산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민들은 비판하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상대 정당 아예 없애버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너무 지나친 강성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조국 혁신당의 성범죄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이 감사한 듯한 발언을 했다. 이게 여기에 좀 반영됐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조국 전 대표가 8.15 특사 이후에 즉 전국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냐면 호남과 수도권을 많이 공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기본 텃밭이 되는 이제 호남과 수도권에서 조국 전 대표가 일정 부분 지지율을 좀 가져가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것도 지금 하락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자, 미국의 대규모 이민 단속 사태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모두 우리나라로 데려오기 위해서 정부가 민간 전세기를 투입합니다. 현재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국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이 석방 교섭을 위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출국을 했는데 과연 이 부분 좀 어떻게 미국 정부를 설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가 좀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좀 받지 않도록 그리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좀 다소간 변화가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 한국인에 대해서 불법 체류자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최근에는 오늘자 보도에 따른다고 한다면 한국의 우수한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약간 한다면 한발 물러섰다라고 그렇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지금 사실관계를 이제서야 아마 제대로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민 예, 단속국의 단속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지난 공약 아니겠습니까? 연간 100만 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그런 공약이었는데 네.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한국이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 역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도 충분히 취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사실 지난 한미 FTA 과정에서 우리가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던 그런 전문직 관련된 그런 비자 관련된 문제도 이번 기회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고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 또 질타가 이어졌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겠습니까? 좀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불법 이민자를 연간 100만 명을 이제 추방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예, 예. 대선 나왔을 때. 근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루에 3,000명꼴로 단속을 해야지 100만 명을 채울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첫 이제 7개월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 동안 이민 세관 당국이 단속한 인원이 지금 2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0만 명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 목표에 미달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이런 방법을 해결한 거죠. 목표에 미달할 경우는요. 아예 큰 노이즈를 일으켜가지고 목표 미달 문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이 굉장히 우수한 나라고 그리고 대미 투자 많이 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한국 공장을 덮쳐가지고 불법 이민자들 단속했다고? 라는 게 화제가 되면요. 100만 명 못 채웠네라는 그 쟁점이 조금 잊혀집니다. 이제 그런 방법도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큰 노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아마 일부러 좀 전략적으로 아마 택했을 거다라고 보이고 단속을 택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 이유는 바이든 정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이 공장은요. 바이든 정부의 실적이에요.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제 유치를 해가지고 예, 예.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이제 공장이 완성되고 실제로 이제 고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트럼프 정부의 일이지만은 이게 바이든 정부 때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건 바이든 정부에 대한 공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전부 다 리셋시켜 버린 거죠. 전부 다 공장 짓고 있는 거 중단시켜 가지고 싹 다 빼버리는 겁니다.
빼버리고 새로 사람들이 와서 공장을 짓게 하면 그건 이제 트럼프 정부의 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무리해서라도 좀 이제 한국 정부와 동맹에 약간 리스크가 있더라도 한 게 아니겠는가. 즉 자기의 국내 정치적 입장 때문에 한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끝으로 추방으로 가면 조치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국민들이 추방으로 쫓겨나게 되면 이게 몇 년 동안 미국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나중에 문제죠. 그렇죠. 나중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